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호숫가입니다. 한 남자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물가에 앉았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맞아요. 뭐 수십, 수백 명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거대한 인파랄까요? 사람들이 너무 밀어닥치니까 이 남자가 해변에 앉아있기를 포기하고 그 물 위에 떠있는 낡은 배 하나에 올라탑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무대장키죠. 그러니까요. 수천 명의 빽빽한 눈동자가 모래사장에서 그 작은 배 하나만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약간 숨막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이 압도적인 구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또 분석된 고대 문헌 중 하나죠. 마태복음 13장의 도입부입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가진 거대한 그 종교적이나 역사적 맥락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미 너무나 유명한 텍스트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심층탐구에서는 그 익숙한 환경을 잠시 벗어둘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인지 심리라던가 수사학적 전략, 그리고 지식의 전달 방식이라는 아주 중립적인 렌즈로만 이 문헌을 해부해 볼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 종교적 관점을 지지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오직 제공된 원문 안에 담긴 기법이나 비유의 의미,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에만 집중할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거나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추적할 이 화자의 말하기 방식은 꽤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방식이니까요. 자, 생각해보죠. 수천 명이 내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만약 저라면 가장 쉽고 명료한 단어를 골라서 1번, 2번, 3번 핵심 요약을 딱딱 떨어지게 설명했을 겁니다. 오해가 없어야 하니까요. 대중연설의 기본이죠,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의 화자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갑자기 알아듣기 힘든 수수께끼, 즉 비유를 막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일상적인 농사 이야기 속에 아주 복잡한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비밀을 겹겹이 암호화해서 던져버리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게 네 가지 다른 토양에 떨어집니다. 첫째는 단단하게 굳은 길가인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홀라당 먹어버리죠. 싹도 못 틔우는 거네요. 네, 둘째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입니다. 흙이 얇으니까 싹은 확 빨리 나는데 해가 뜨니까 뿌리가 없어서 다 타버려요. 셋째는 찔레꽃 같은 가시떨기 위인데 싹이 나긴 하지만 가시에 찔려서 기운이 막혀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이 좋은 땅이죠. 맞습니다. 마지막 넷째가 좋은 땅인데 여기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아니, 세상을 바꿀 엄청난 진리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네, 천국의 비밀이라고 묘사되죠. 이건 마치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사용 설명서는 고대 암호문으로 적어가지고 상자 밑바닥에 꽁꽁 심겨놓은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느끼신 그 답답함을 당대의 제자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제자들이 참다 못해 다가와서 묻죠. 어찌하여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 왜 굳이 못 알아듣게 빙빙 돌려 말하냐고 따진 거네요? 어리 항의에 가깝죠. 이때 화자가 내놓은 대답이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좀 무서운 수사학적 비밀을 드러냅니다. 고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딱 인용하거든요. 어떤 예언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애초에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암호를 썼다는 건가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화자에게 메시지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메시지 자체가 청중을 걸러내는 아주 거대한 필터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죠. 와, 그건 진짜 상상도 못한 조건이네요. 이어서 아주 냉혹한 선언이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식과 깨달음의 세계에 존재하는 지독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요? 네. 진리를 갈망하고 그 암호를 풀기 위해 덤벼들 준비가 된 자에게 이 비유는 무한한 통찰의 열쇠가 되지만
수동적이거나 선입견에 갇힌 자에게는 그저 농부가 농사짓는 뻔한 이야기로 들리고 끝나버리는 철벽이 됩니다. 세상에, 메시지를 던져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사람의 내면 상태를 분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니.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그 4가지 땅이라는 것도 사실 흙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뇌 구조나 인지 편향을 은유하고 있는 거네요. 텍스트 후반부에 화자가 스스로 그 메커니즘을 해설해주죠. 첫 번째, 길가는 뭡니까? 마음이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아, 기존의 편견이나 닫힌 사고방식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아예 침투조차 못하는 거군요.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즉각 폐기 처분해버리는 현상이죠. 돌밭은 좀 더 흥미롭더라고요. 흙이 얕아서 싹이 빨리 난다고 했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서점에 가서 막 엄청난 자기계발서를 읽고 내일 당장 스티브 잡스가 될 것처럼 감정적으로 달아올랐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텍스트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정확히 묘사하죠. 약간 냄비 근성 같은 거네요. 네, 지적 호기심이나 감정적 고양은 있지만 그것을 삶의 구조로 뿌리내릴 지적 인내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외부적 압력만 주어져도 바로 무너져 내리는 아주 얄팍한 수용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3번째 가시떨기가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텍스트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나오거든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죠. 앞선 돌밭이 의지 부족이라면 이건 완전 대역폭 초과 상태 같아요. 무언가 가치 있는 통찰을 얻고 싹을 틔웠는데 당장 내야 할 대출이자나 직장 상사의 압박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막 남들과 비교하는 욕망 같은 일상의 소음들이 내 머릿속의 리소스를 다 잡아먹는 거죠. 현대인의 인지적 과부하를 정확히 찌르는 대목입니다. 싹이 안 난 게 아니에요. 자라나고 있는데 주변의 가시들이 에너지를 모조리 흡수해버려서 의미 있는 결과물, 즉 열매로 전환되지 못하는 비극이죠.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결국 오직 한 부류, 그 말씀을 깊이 듣고 치열하게 깨달아 내면화한 좋은 땅만이 폭발적인 결실을 맺는다는 아주 냉엄한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내면의 필터링 시스템은 완벽히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죠. 당신의 마음이 혹은 제 마음이 운 좋게도 아주 좋은 땅이라고 쳐봅시다. 네, 이상적인 상황이네요.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싹이 났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게 완벽할까요? 막 쭉쭉 자라나기만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무균실 같지가 않죠. 화자는 내면의 수용성 문제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외부의 시스템적 오염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바로 가라지, 즉 잡초의 비유입니다. 아, 맞아요.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몰래 와서 곡식 가운데 잡초 씨앗을 확 뿌리고 도망가잖아요. 치명적인 테러를 당한 거죠. 나중에 싹이 나고 보니까 황금빛 밀밭 사이사이에 독보리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깜짝 놀라서 묻죠.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잡초들을 당장 다 뽑아버릴까요? 보통의 리더라면 당연히 그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만두라. 이러잖아요. 아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농사법 아닌가요? 영양분을 잡초한테 다 뺏길 텐데 그걸 그냥 두라니요? 이 대목은 이상을 추구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화두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스템 내에 버그나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즉각 제거하려는 순수성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거든요. 악한 것, 틀린 것은 당장 도려내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데 주인이 잡초를 뽑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텍스트를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인의 목표는 가라지의 완벽한 박멸이 아닙니다. 진짜 곡식이 안전한 보존이죠. 잡초의 뿌리와 밀의 뿌리가 막 엉켜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섣불리 악을 솎아내려다 선하고 가치 있는 본질마저 파괴되는 부작용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와, 통찰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텍스트 후반부에 나오는 해설을 보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즉, 이 우주적 진리가 현실에 펼쳐질 때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은 추수 때, 다시 말해 가장 최종적인 순간까지 필연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독한 현실주의를 선언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끔찍하기도 하네요. 완벽하게 깨끗한 세상이나 순수한 조직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초들 사이에서 길을 못 펴고 살다 보면 이 진리라는 게 결국 질식해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도 생기는데요. 그 불안감을 예상이라도 한 듯 화자는 곧바로 두 개의 짧은 비유를 연속으로 던집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죠. 가라지 비유가 방해 요소와의 피곤한 공존을 다루었다면 이 두 비유는 진리 그 자체가 가진 압도적인 생명력과 팽창력을 다룹니다. 겨자씨 비유,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그 겨자씨가 결국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는 그 이야기죠. 네,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아주 조금 섞어 넣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반죽 전체를 거대하게 부풀려 버린다는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아, 둘 다 엄청난 팽창을 얘기하네요. 잡초가 섞여 있어도 겉보기에 지금 당장 너무 작고 하찮아 보여도 진짜 가치 있는 지식이나 진리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세상을 잠식해버린다는 불가역적인 성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겁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상들이 처음엔 늘 변방의 작은 장난감처럼 여겨지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확 덮어버리는 걸 생각하면 약간 소름이 돋네요. 통찰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의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독한 필터링을 거쳐 좋은 땅에 심어지고 세상의 잡초들과 부대끼면서도 끝내 거대하게 팽창하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진리라는 건 그걸 소유한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드디어 가장 극적인 비유들이 등장할 차례군요. 저는 이 다음 파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동 패턴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또 다른 상인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세상 최고급 진주를 마침내 어느 시장에서 발견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음 행동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죠. 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길을 가다 무언가를 딱 발견했는데 그걸 가지려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차, 통장 잔고 다 털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 소위 말해 올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상적인 관점이나 그 자본주의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이건 거의 미친 짓에 가깝죠.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니까요. 그렇죠. 패가 망신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 그들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건 충동적인 도박이나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본질은 진정한 가치의 발견과 그에 따른 철저한 가치관의 재편성에 있습니다. 가치관의 재편성이요? 절대적인 진리, 그 비교 불가능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면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쥐고 있던 나머지 소유물들은 상대적으로 완전히 무가치해져 버리는 인간 심리를 묘사한 겁니다. 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1,000원을 주고 1억 원어치의 금괴를 살 수 있다면 그 1,000원을 내는 건 희생이 아니죠. 압도적인 이득입니다. 기쁨에 찬 논리적 결단인 거죠. 아,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마음이 다친 길가나 얄팍한 돌밥 부류의 사람들과 이 올인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대조되는 거군요. 진리의 가치를 전혀 못 알아보는 자와 그것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 인생의 모든 기회비용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자. 아주 예리한 비교입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이 아름답고 기쁨에 찬 결단에서 멈추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자는 분위기를 급반전시켜서 든든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또 다른 비유를 바짝 붙여놓죠. 바로 바다에 친 그물 비유죠. 진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갑자기 톤이 확 차가워진다고 느꼈어요. 굉장히 기계적이고 냉정하죠. 네,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다 모아들여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물이 가득 차서 물가로 딱 끌어올린 후부터 철저하고 기계적인 분류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부들이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척척 담고 못된 물고기는 가차없이 내버리잖아요. 앞서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이 잡초를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 유보되었던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최종 단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심판의 순간이 오는 거네요. 텍스트는 이 과정을 어떤 단정적 동요도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화자의 해설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이분법적이죠. 세생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잔혹한 묘사입니다. 가라지를 다 뽑지 말라며 공존을 허락했던 그 따뜻해 보이던 주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한치의 오차도 보는 심판과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네요. 네,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 뒤에 그 가치를 거부한 자가 맞이할 차가운 우주적 엔딩이 동시에 제시되는 느낌입니다. 우주적인 진리의 수용 문제, 선과 악의 공존, 그리고 세상 끝날의 심판까지. 진짜 이 화제의 이야기는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미 우주의 끝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를 마무리하며 화자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렇다고 답하죠. 이제 이 엄청난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텍스트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당혹스럽고 아이러니하다고 느낀 지점이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네. 이 엄청난 통찰을 풀어내고 기적 같은 능력을 보여준 주인공이 드디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스케일이 우주 끝에서 동네 좁은 골목길로 확 좁혀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정도 위대한 인물이 고향에 돌아왔으면 동네 전체가 막 축제 분위기여야 하잖아요.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할 상황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플래카드 걸고 난리가 나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철저한 배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반응이 진짜 기가 막혀요. 야, 이 사람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얘 그 동네 목수 아들 아니야? 엄마 마리아잖아. 철저히 뒷조사를 하는 느낌이죠. 형제들 야고보, 요셉 다 우리 옆집 살고 누이들도 다 우리랑 같이 동네에서 밥 먹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이 모든 게 어디서 났단 말이냐 하면서 막 불쾌해합니다.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인간 심리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치명적인 인지 편향, 바로 익숙함의 저주를 보여주는 완벽한 결말입니다. 화자는 이 씁쓸한 상황을 보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아, 너무 씁쓸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텍스트 내내 진리를 담아내는 마음의 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고향 사람들의 그 익숙함이라는 색안경이 진리의 씨앗이 튕겨나가는 그 딱딱한 길가 나 가시떨기 역할을 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 목수의 아들을 아주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알량한 사전 정보, 과거의 기억이라는 편견 때문에 눈앞에 있는 우주적인 비밀과 숨겨진 보화의 진짜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편견이 눈을 멀게 한 거군요. 텍스트의 마지막 구절이 이 비극의 쐐기를 박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적이나 진리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군요. 아무리 위대한 지혜를 눈앞에 떠먹여줘도 수용자의 마음이 편견과 익숙함으로 단단히 굳어있다면 그 어떤 기적도 화학작용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텍스트는 냉정하게 선언하며 끝을 맺습니다. 아주 무서운 수미상관 구조죠. 진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자, 배 위에서 던져진 수수께끼 같은 씨앗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주의 끝을 돌고 돌아 동네 골목길의 차가운 배척으로 끝난 오늘의 여정,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식을 다루는 수사학의 관점에서 보나, 인간 심리를 관통하는 문학적 관점에서 보나,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마태복음 13장은 곱씹을수록 두려운 텍스트입니다. 배움을 즐기고 지식을 탐구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분석이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귀중한 정보나 혁신적인 통찰이 여러분 앞에 쏟아져도 그것을 소화해낼 깊고 건강한 마음의 밭이 없다면 결국 일상의 가시덤불에 막혀 증발해버릴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매일 보는 것, 너무 잘 안다고 확신하는 그 오만함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진주를 흔한 흙덩이로 취급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밭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목수의 아들처럼 너무 뻔하고 익숙해 보여서 혹은 가시떨기 같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쫓겨서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배척해버린 숨겨진 보화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미 다 안다는 그 오만한 익숙함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 내면의 밭을 새롭게 갈아엎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샅샅이 파헤치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